내가 내가 평생을 이 집을 지켜왔는데. 시골 별채에 방 하나 마련해 드렸습니다. 거기서 편히 지내십시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양반 고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박 씨 부인은 20살에 이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당시 시어머니 윤 씨 부인은 38배 나이로 집안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철저한 분이셨죠. 며느리가 처음 대문을 들어서던 날 윤 씨 부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집안의 법도는 어마오. 3년은 말도 함부로 하지 마시오. 박 씨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어마마마. 그렇게 시작된 며느리 살이는 그야말로 가혹했습니다. 새벽 첫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고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고 온 집안의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 부인의 잣대는 언제나 높았습니다. 이게 무슨 국이냐? 간도 안 맞고 건더기도 성기구나. 죄송하옵니다. 죄송하긴. 다시 끓여오너라. 박 씨 부인은 눈물을 삼키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박 씨 부인은 아들 둘을 낳았고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박 진사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윤 씨 부인은 아들의 시신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집안의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시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형님 돌아가셨으니 이제 재산을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상도 안 끝났는데 무슨 소리냐? 윤 씨 부인이 호통을 쳤지만 아들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각자 살림을 꾸려야 합니다. 형님 몫은 조카들에게 가고 나머지는 공평하게 나눠야죠. 결국 재산은 나뉘었고 시동생들은 하나둘 분가를 했습니다. 큰 집에는 윤 씨 부인과 며느리 박 씨, 그리고 어린 두 손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부인의 태도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사가 있으니 일찍 일어나셔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알겠나이다 하고 순순히 일어났을 윤 씨 부인이었지만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만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몸이 너무 아프구나. 어머님, 제사는 새벽에 지내는 것이 법도입니다.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날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어머님, 손이 떨리시니 그만 쉬시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며느리의 말에는 배려가 아니라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은 더 흘렀습니다. 손자들이 자라면서 박 씨 부인의 힘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제 집안의 살림은 모두 그녀의 손에 들어왔고 윤 씨 부인은 점점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엔 시동생들이 오니 방을 비워주셔야겠습니다. 방을 비우라니 내가 어디로 가란 말이냐? 사랑채로 가시면 됩니다. 사랑채는 겨울에 춥지 않느냐? 그럼 어쩌겠습니까? 손님들이 오는데 어머님 방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윤 씨 부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지켜온 이 집에서 이제는 방 한 칸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윤 씨 부인을 불러 앉혔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큰아들이 장가를 들어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좁습니다. 집이 좁다니, 이 큰 집이? 예. 며느리가 들어오면 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박 씨 부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시골 별채로 가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뭐라고? 윤 씨 부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시골에 작은 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시면 조용하고 좋으실 겁니다. 너는 지금 나를 내쫓겠다는 게냐? 내쫓는 게 아니라 어머님 편히 쉬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았다. 너희 시아버지도 여기서 돌아가셨고 내 아들들도 여기서 태어났단 말이다. 어머님,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놀랍니다. 박 씨 부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 며느리를 어찌 키웠던가. 내가 너무 엄하게 굴었던 게 화근이었나?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짐꾼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할멈, 짐 싸셨습니까? 아직이요. 서두르셔야 합니다. 해지기 전에 시골까지 가야 하거든요. 윤 씨 부인은 평생을 모아온 소박한 세간들을 보따리에 쌌습니다. 비단치마 2벌, 은비녀 하나, 남편의 유품 몇 가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윤 씨 부인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마루에 서서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가십시오. 윤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들바들 떨릴 뿐이었습니다. 시골 별채는 한양에서 사흘 걸리는 곳에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 그것도 사람 구경하기 힘든 외진 곳이었습니다. 집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작은 초가였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게 전부였고 지붕은 군데군데 비가 샜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란 말인가. 윤 씨 부인은 그날부터 혼자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밤에 잠들 때도 오직 혼자였습니다. 이웃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윤 씨 부인은 스스로 밭을 일구고 나무를 뜯어 끼니를 때웠습니다. 평생 남의 손을 빌려 살았던 양반집 마님이 이제는 직접 흙을 만지며 살아야 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윤 씨 부인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아야!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통증이 심했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간신히 나뭇가지를 짚고 일어나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윤 씨 부인은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는단 말인가. 하지만 대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산골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찬바람이 지붕 틈으로 들어왔고 방 안에서도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윤 씨 부인은 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추위에 떨다 보니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콜록. 어느 날 집 앞을 지나가던 어린 소녀가 기침 소리를 듣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구냐? 저는 옆 마을에 사는 순이에요. 할머니 기침 소리가 들려서요. 괜찮다. 그냥 가거라. 하지만 순이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저희 어머니가 보내신 미역국이에요. 왜 이런 걸 주느냐? 할머니 혼자 사시잖아요. 제대로 드시는 것 같지도 않고요. 윤 씨 부인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낯선 사람의 따뜻함이 자식보다 더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났습니다.
어느덧 윤 씨 부인이 이 산골에 온 지 3년째 되는 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혹시 윤 씨 부인 댁이 여기입니까? 그렇더만 누구시오? 저는 한양에서 온 사람입니다.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서요. 사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댁, 그러니까 큰 댁에 불이 났습니다. 뭐라고? 3일 전 밤에 불이 나서 집이 거의 다 탔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와 손자들은? 며느리와 작은 손자는 무사합니다만 큰 손자께서 불에 타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 윤 씨 부인의 비명이 산골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가 돌아간 뒤 윤 씨 부인은 며칠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자가 죽었다는 소식은 가슴을 애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내 손자, 내 강이, 아직 15밖에 안 된 아이를. 윤 씨 부인은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순이가 걱정되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다 큰일 나요. 좀 드세요. 순아, 할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윤 씨 부인의 눈빛은 이미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 씨 부인은 겨우 기력을 되찾아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얼굴을 비쳤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누군가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누굴까? 이 산골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니.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니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찢어진 치마, 해진 저고리, 맨발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박씨? 어머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가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씨는 윤 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하십시오. 무슨 일이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불이 난 그날,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촛불을 제대로 끄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병풍에 불이 붙었고 순식간에 집안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강희가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제가 늦게 발견했습니다. 문이 불에 타서 열리지 않았고 그만 말하거라. 윤 씨 부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다 타버리니 시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시동생들이? 예, 그들은 말했습니다. 형수가 집을 태웠으니 남은 재산으로 배상하라고. 윤 씨 부인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것을 다 내주었습니다. 논도, 밭도, 남편이 남긴 유품까지 모두 빼앗겼습니다. 박 씨는 땅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마저 충격으로 병을 얻어 3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 씨 부인은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을 이 산골로 내쫓았던 그 며느리, 당당하고 차갑고 무정했던 그 며느리가
지금 자신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온 게냐? 예. 무엇 때문에? 박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도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왔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 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아가거라. 예, 내 말 못 들었느냐? 돌아가라고 했다. 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발이요. 내가 나를 내쫓았을 때 나도 갈 곳이 없었다. 먹을 것도 없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지. 하지만 너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와서 내게 무엇을 바라느냐? 박 씨는 윤 씨 부인의 치맛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제 가거라. 어머님, 박 씨의 울부짖음이 산골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윤 씨 부인은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밖에서는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옳은 것일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돌려준 것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걸까요? 새벽녘 윤 씨 부인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얼어붙은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박 씨는 집 앞 마루에서 밤을 새운 것이었습니다. 온몸이 이슬에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 씨, 윤 씨 부인이 며느리를 흔들었습니다. 박 씨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님, 이 미련한 거사, 왜 여기서 밤을 샜느냐? 갈 곳이 없어서. 윤 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예, 들어오라고 했다. 윤 씨 부인은 며느리를 부축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고 뜨거운 물을 끓여 먹였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내가 얼어 죽으면 내 죄가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윤 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예전처럼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윤 씨 부인을 도와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내 몸도 성취하는데 무리하지 마라. 아닙니다.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작은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저를 받아주셨습니까? 윤 씨 부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구나. 아마도 내가 나를 버렸을 때 나는 너를 미워했다. 매일 밤 원망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깨달았다. 미움으로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다.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버린 것은 결국 내가 너를 제대로 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머님, 나는 내게 너무 가혹했다. 며느리가 아니라 종처럼 부렸지. 그러니 내 마음속에 원망이 쌓였을 게다. 윤 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용서가 아니다. 우리 둘 다 잘못했고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것뿐이다. 그렇게 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함께 밭을 일구고 함께 나무를 뜯고 함께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함께 살아가는 두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순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가 두 분이시네요? 그렇단다, 순아. 둘이 사시니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윤 씨 부인과 박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지. 이제는 외롭지 않구나.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느냐? 제가 어머님께 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함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다. 하지만 박 씨, 예, 어머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짧은 시간을 과거를 후회하며 보낼 것이냐? 아니면 지금을 감사하며 보낼 것이냐? 박 씨는 윤 씨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옳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작은 초가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산골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윤 씨 부인은 80의 나이로 평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박 씨가 손을 잡고 있었고 순이도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편히 가십시오. 윤 씨 부인은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 씨, 예, 어머님, 고맙구나. 그것이 윤 씨 부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박 씨는 윤 씨 부인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그 산골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왜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으십니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제 집입니다. 어머님과 함께했던 이곳이. 그녀는 작은 집 앞에 윤 씨 부인의 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앞에 물 한 그릇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지만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낳는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나눈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그 고리를 끊고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박 씨 부인도 어느덧 60이 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새었고 허리도 많이 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이제 28의 젊은 아낙네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둘이나 낳았지만 여전히 박 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끓여왔어요. 아이고 순아, 또 이렇게 수고를. 무슨 수고예요?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도와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3년 전 순이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박 씨 부인이 장례를 도왔던 것입니다. 그때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어쩔 뻔했어요. 혼자서 어떻게 어머니 장례를 치렀겠어요.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게 인지상정이지. 박 씨 부인은 순이가 가져온 찌개를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습니까? 박 씨 부인은 등잔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구십니까? 저기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목소리를 따라가 보니 젊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것 같았습니다.
이를 어쩌나. 박 씨 부인은 남자를 부축해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앉으시오. 상처를 봐야겠소. 남자의 다리를 보니 심하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산길을 가다가 미끄러진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정성껏 상처를 씻기고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괜찮소? 그런데 이 밤에 어디를 가시다가? 저는 한양에서 온 선비입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한양에서요? 박 씨 부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한양 어디에서 오셨소? 남촌 쪽입니다. 박진사댁 근처에 살았었지요. 박 씨 부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박진사. 그것은 자신의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박진사댁을 아십니까? 알다뿐입니까? 제 집과 담을 맞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이제 없습니다. 없다니요? 10여 년 전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로 빈터가 되어 있지요. 박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비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참 불쌍했다던데요. 집도 타고 아들도 잃고 남편마저 죽고 결국 어디론가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시어머니를 박대한 죗값을 받은 거라고. 박 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벌이 너무 가혹하면 그건 징벌이 아니라 복수가 됩니다. 선비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 며느리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가혹했을 수도 있고 시집살이가 견디기 힘들었을 수도 있지요. 박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하늘만 아실 거라고. 그날 밤 박 씨 부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선비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하늘만 아신다. 다음 날 아침 선비가 떠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과거에 급제하시길 빕니다. 선비가 떠난 뒤 박 씨 부인은 윤 씨 부인의 묘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저를 불효녀라고 말합니다. 바람만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용서해 주셨지요. 그 용서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박 씨 부인은 묘 앞에 풀을 뜯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박 씨 부인은 황급히 뛰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시오. 아기가 열이 나서. 여인은 기력이 다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재빨리 여인과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기를 살펴보니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어쩌나. 박 씨 부인은 평생 배운 약초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해열에 좋은 약초를 달여 아기에게 먹이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밤새도록 아기를 돌봤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아기의 열이 내렸습니다. 아기가. 여인이 깨어났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제 괜찮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인은 울면서 박 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로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은혜랄 것까지야. 그런데 한밤중에 어디를 가시다가.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다니요?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고 남편이 저를 내쫓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려던 겁니까? 친정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도 가난해서 저를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은 아기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며칠 쉬어 가시오. 예. 친정으로 가시려면 몸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소. 아기도 아직 약하고. 하지만 사양 마시오. 나도 외로운데 며칠 함께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소. 여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인은 박 씨 부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인은 이름이 김 씨였습니다. 25의 젊은 나이였지만 고생을 많이 한 탓에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밥을 지을게요. 아니다, 김 씨. 내가 아기를 돌봐야지. 아기는 지금 자고 있어요. 제가 할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이 산골에 혼자 사시게 되셨어요? 박 씨 부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쫓겨난 사람이란다. 예, 내가 시어머니를 내쫓았고 그 죗값으로 모든 걸 잃었지. 박 씨 부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집살이의 고통, 시어머니를 내쫓은 일, 불이 난 일, 아들을 잃은 일, 남편을 잃은 일, 그리고 시어머니를 다시 만난 일까지.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할머니를 받아주셨어요? 그렇단다. 내가 그분을 버렸는데도 그분은 나를 받아주셨지. 왜 그러셨을까요? 박 씨 부인은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몰랐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지. 그분은 나보다 더 큰 사람이셨다는 것을. 더 큰 사람이요? 복수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용서를 택하셨다. 미움으로 사는 것보다 용서로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걸 아셨던 거야.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단다. 내가 받은 용서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싶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마을에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박 씨 부인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전염병이라니. 이미 5명이 앓아눕고 2명은 죽었어요. 이대로 가면 마을 전체가 위험해요. 박 씨 부인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김 씨, 너는 아기를 데리고 여기 있거라. 밖에 나가면 안 된다. 할머니는요? 나는 마을에 가야 한다. 위험해요. 괜찮다. 나는 이미 나이도 많고 잃을 것도 없어. 박 씨 부인은 약초 보따리를 챙겨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신음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박 씨 할멈이 오셨다. 할멈,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박 씨 부인은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해열제를 만들고 기력을 북돋우는 죽을 쓰고 환자들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순이도 함께 도왔습니다. 할머니, 이 약초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물에 달여서 하루에 3번 먹이거라. 네. 사흘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넷째 날 아침 환자들의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내렸어요. 아이가 죽을 먹어요.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 씨 부인에게 몰려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요.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 씨 할멈, 이번 일로 우리 마을 사람들이 논의했습니다. 논의요? 할머니께서 그 외진 산골에 혼자 사시는 게 안타깝습니다. 마을에 내려와 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을에요? 예.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작지만 살만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고쳐드리겠습니다. 박 씨 부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할머니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십니다. 그렇게 박 씨 부인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김 씨도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함께 살아도 될까요? 물론이지. 우리 함께 살자꾸나. 새 집은 비록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것저것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이불 쓰세요. 할머니, 이 쌀 드세요. 할머니, 겨울나기 힘드실까봐 땔감 가져왔어요. 박 씨 부인은 매번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을의 의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아프면 찾아가 약을 지어주고 누가 다치면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라도 받으세요. 아니다. 나는 돈이 필요 없어. 그저 너희가 건강하면 그걸로 족하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김 씨의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왜 그러니 강이야? 박 씨 부인은 아이를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은 손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마을에서 떡 나눠줬어요. 할머니 드세요. 어머, 고맙구나. 아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김 씨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무슨 말이냐? 어제 마을 총각이 저한테 혼인을 청했어요. 박 씨 부인은 놀라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냐? 네. 마을에서 농사 짓는 박서방이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허락하시면 그 사람과 혼인하고 싶어요. 박 씨 부인은 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 씨, 너는 아직 젊어. 당연히 새 삶을 살아야지. 하지만 할머니를. 나는 괜찮다. 순이도 있고 마을 사람들도 있고 너는 내 행복을 찾거라. 김 씨는 울면서 박 씨 부인을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잘 살아야 한다. 그게 나한테 주는 최고의 보답이야. 한 달 뒤 김 씨는 혼인을 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혼례식에서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김 씨, 행복하게 살 거라.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그렇게 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이제 70이 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박 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돌아보니 김 씨였습니다. 김 씨, 이 눈에 왜 왔느냐? 할머니께 드릴 게 있어서요. 김 씨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소목과 방한용 신발, 그리고 약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할머니 겨울낫이라고요.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박 씨 부인은 감동했습니다. 고맙구나, 김 씨. 아내요. 할머니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 씨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제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 저 아기가 생겼어요. 박 씨 부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냐? 축하한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씨가 돌아간 뒤 박 씨 부인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죠? 제가 이제 조금은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박 씨 부인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윤 씨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박 씨 잘 살고 있구나. 어머님,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그렇다. 하지만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어머님, 제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요? 윤 씨 부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주었던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구나. 박 씨, 기억하거라. 사랑은 사랑을 낳고 용서는 용서를 낳는다.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온단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박 씨. 예, 어머님. 너무 자책하지 마라. 우리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이다. 중요한 것은 깨닫고 변화하는 것이지. 박 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박 씨 부인은 평온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그쳤고 세상은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음 날부터 박 씨 부인은 더욱 열심히 마을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밤낮 없이 찾아가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한 젊은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상담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요. 매일 잔소리만 하시고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 잡으시고. 며느리는 울먹였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녀를 안치고 차를 내왔습니다. 천천히 말해보거라. 며느리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 솔직히 시어머니와 떨어져 살고 싶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박 씨 부인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해줄까? 예. 박 씨 부인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시집살이의 고통, 시어머니를 내쫓은 일 그리고 그 후에 겪은 모든 일들을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런 일을. 그렇다. 나도 너처럼 힘들었고 결국 시어머니를 내쫓았지. 하지만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아느냐? 모든 것을 잃었다. 집도 아들도 남편도 명예도. 하지만 가장 큰 것을 잃은 건 내 마음의 평화였다. 박 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게 시어머니를 무조건 참으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것도 옳지 않으니까. 하지만요? 미움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라. 대화를 해봐라. 시어머니도 사람이다. 어쩌면 그분도 외롭고 불안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힘들다면 떨어져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미움을 품고 떠나면 안 된다. 이해하고 용서하며 떠나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할머니. 며느리가 돌아간 뒤 순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네요. 그런가 보구나. 다들 할머니한테 오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박 씨 부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저 내 경험을 나눠줄 뿐이야.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세월은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박 씨 부인은 어느덧 80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정신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박 씨 부인은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한참을 걸어 윤 씨 부인의 묘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박 씨 부인은 묘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 곧 어머님을 뵈러 갈 것 같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어머님께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박 씨 부인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그 용서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와 사랑을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 노력했습니다.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어머님. 그 겨울, 박 씨 부인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장례를 치렀습니다. 할머니, 김 씨와 순이, 그리고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마을에 비치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할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박 씨 부인은 윤 씨 부인의 묘 옆에 묻혔습니다.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더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용서는 용서를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시어머니를 내쫓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어머니에게 용서받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용서를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 여인의 이야기를. 마을 아이들은 그 묘 앞을 지날 때마다 절을 합니다. 할머니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저 두 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단다. 그게 뭐예요? 용서란다. 미움보다 용서가, 복수보다 화해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또 100년이 더 흘렀습니다.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초가집은 사라지고 기와집이 들어섰고 마을에는 서당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두 묘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한 중년 사내가 그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 옛날 박씨 할멈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까? 마을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요. 그분은 우리 마을의 은인이십니다. 무슨 일로 물으시는지? 저는 그분의 후손입니다. 후손이라니요? 사내는 품에서 낡은 족보를 꺼냈습니다. 제 선조는 박진사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박씨 할머니의 작은 시아들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박진사 댁의 후손이시라니. 사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조들이 형수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형수님의 묘에 참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묘로 안내했습니다. 사내는 두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님, 저는 박씨 가문의 후손 박경입니다. 그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선조들이 할머님께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재산을 빼앗고 고통 속에 내몰았던 그 죄를.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가문은 그 후로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자손들이 병들고 사업은 실패하고 마치 벌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형수님을 박대한 죗값이라고. 그래서 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온 이 이야기를 듣고 반드시 이곳을 찾아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내는 또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박서방, 일어나시게. 예. 박씨 할머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미움과 원망은 대대손손 전하지 말라고.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대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게. 사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며칠 머물며 박씨 부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할머님은 마을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병자들을 돌보시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셨지요.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 할머님한테 밥을 얻어먹었다고 하셨어요. 사내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떠나는 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님처럼 살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 자식들에게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힘을. 사내는 다시 한번 묘에 절을 올리고 떠났습니다.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조선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여름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석 달째 내리지 않았고 농작물은 말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이러다 다 죽겠어. 올해 농사는 망했어. 그때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박씨 할머님께 빌어보면 어떨까? 할머님께요? 그렇네. 할머님은 평생 남을 도우셨으니 하늘도 그 정성을 아실 게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묘 앞에 모였습니다. 할머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저희가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온다. 할머님이 들어주셨어. 사람들은 빗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사람들은 매년 봄과 가을에 묘 앞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할머님, 올해도 풍년이 들게 해주세요. 할머님, 마을에 평화가 깃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마을은 큰 재앙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 현대가 되었습니다. 그 산골 마을도 많이 변했습니다. 도로가 생기고 전기가 들어오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묘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 젊은 여성이 그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조선시대 여성의 삶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마을 이장은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아, 박씨 할머님 이야기 말인가? 네, 맞습니다. 노인은 젊은 여성을 묘로 안내했습니다. 이 두 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시지. 여성은 묘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논문에 꼭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그러시게. 하지만요? 노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한 전설로 여기지 말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삶의 지혜라네. 명심하겠습니다. 여성은 며칠을 마을에 머물며 노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우리 증조할머니가 어렸을 때 박씨 할머님을 직접 뵀다고 하셨어요. 정말요?
어떤 분이셨대요? 자상하고 따뜻하셨대요. 하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다고. 그 슬픔이요? 평생 지고 산 죗값의 무게였겠지요. 하지만 그 무게를 용서와 사랑으로 바꾸신 거예요. 여성은 모든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날 묘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할머님, 저도 요즘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육아 방식에 간섭하시고 매번 잔소리하세요. 정말 힘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님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나름의 사랑으로 그러시는 거겠죠. 서툴고 불편하더라도 그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야겠어요. 할머님,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절을 올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 너무 예민했어요. 아니다, 며느리야. 나도 너무 간섭했구나. 안 해요. 어머님은 저를 걱정하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고맙다, 며느리야.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몇 년 후 그 여성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논문 제목은 조선시대 여성의 용서와 화해, 박씨 부인 사례를 중심으로였습니다. 논문은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례가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특히 고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용서와 화해가 복수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논문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고부 갈등으로 고민하는 며느리들, 자식들과 갈등하는 어르신들,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 묘 앞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할머니가 젊었을 때 자주 오던 곳이란다. 왜요? 할머니도 옛날에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거든. 그래서 이곳에 와서 위로를 받곤 했지. 할머니는 묘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럽구나. 시어머니께 더 잘해드릴걸. 할머니. 하지만 이곳에서 배웠단다. 늦었더라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나중에 결혼하면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수 있어. 그때 이 이야기를 기억하렴. 네, 할머니. 미움은 미움을 낳지만 용서는 용서를 낳는단다. 꼭 기억해라. 손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작은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박씨 부인 기념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안에는 그녀의 이야기가 자세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시집살이의 고통, 시어머니를 내쫓은 일, 모든 것을 잃은 일, 그리고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눈 일,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저도 누군가를 용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족과 화해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기념관에 한 노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둘 다 80이 넘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분들처럼 화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소. 두 사람은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무심했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우리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니 우리가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드오. 나도 그렇소.
남편이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평생 당신을 힘들게 했소.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기념관 안에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좋은데 산책이나 갈까? 좋소. 함께 가시다. 손을 맞잡고 걸으며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소? 그러게요. 50년 만에. 그들은 웃었습니다. 현재 그 마을은 이제 용서의 마을로 불립니다. 전국에서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고부 갈등, 부부 갈등, 부모 자식 갈등, 모든 갈등을 안고 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위로받고 돌아갑니다. 마을에서는 매년 가을에 용서와 화해 축제를 엽니다.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용기를 얻어 화해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분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구했고 아내는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모여 큰 울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박 씨 부인과 윤 씨 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축제날 한 젊은 여성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품 속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의 사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빚에 쪼들려 저를 키울 수 없었다는 것. 하지만 평생 저를 그리워했다는 것.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저는 용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용서는 지금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화해하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축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미안해. 아빠, 그동안 원망했던 거 용서해줘. 여보, 사랑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용서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박 씨 부인과 윤 씨 부인의 묘 앞에는 꽃이 끊이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마음을 담아 꽃을 놓고 갑니다. 할머님,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할머님, 화해할 용기를 주세요. 할머님, 감사합니다. 두 개의 묘비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작은 비석. 용서는 용서를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이 문장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미움 속에서 사랑을, 절망 속에서 희망을. 그것이 바로 박 씨 부인과 윤 씨 부인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진리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용서를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한다는 것.
오늘도 누군가는 그 묘 앞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용서하지 못한 미움을 안고, 하지만 그곳을 떠날 때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게 되었으니까요.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화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300년 전 한 산골 마을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